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정말 재밌어요. 저처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옛날 한 고을에 허름한 주막이 있었습니다. 주모는 신랑과 부모까지 잃은 과부였지요. 신랑이 얼마 가지 않고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자 시부모가 딸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아들을 잡아먹었으니 손녀까지 잃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지요. 그때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기세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딸아이까지 잃은 과부는 한동안 정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먼 지방에서 살고 있던 할아버지가 조용히 불러서 이 주막을 남겨주셨습니다. 본래 아들에게 물려줄 집이었지만 이제 남은 자식이라고는 손녀 한 명이었으니 어쩔 수 없었지요. 과부는 평생 일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꽤 고달팠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어서 과부는 이제 나름 만족하고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부터 웬 호랍이 손님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손님을 받았지만 아침부터 꾀죄죄한 남자가 나타나니 그리 기분은 좋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손님? 국밥과 막걸리 한 잔 주시오. 과부는 늘 하던 대로 국밥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호랍이 손님이 뭐라고 흥얼거리는 것 같았지요. 저 사람, 혹시 갈 곳 없는 거지 아닌가? 머리가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 돈은 있는 건가? 불쌍하기도 해라. 과부는 신랑과 부모가 떠났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살 길이 막막했지요. 여인의 몸으로 태어나 딱히 배운 기술도 없었으니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했겠어요. 할아버지가 다행히 주막을 물려줬으니 다행이었지요. 호랍이 손님을 보니 새삼 힘들었던 시절이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손님, 여기 국밥과 막걸리 가져왔습니다. 호랍이 손님은 거지처럼 보였지만 국밥은 점잖게 먹었습니다. 막걸리 한 잔을 비우면서도 요란을 떨지도 않았지요. 보통 사내들은 막걸리를 비우면서 카하고 감탄사를 내기 바쁜데 이 호랍이 손님은 너무나 조용히 먹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이라도 잃고 혼자 사는 남자인가? 나처럼 외롭게 보이는구나. 잘 먹고 갑니다. 국밥이 아주 맛있구려. 감사합니다, 손님. 또 오셔요. 그렇게 말하고는 과부는 피식하고 웃었답니다. 아침부터 호랍이 손님을 보고 싶지는 않았으니 사실 거짓말을 한 셈이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호랍이 손님이 떠나고 점심시간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래? 갑자기 손님이 이렇게 몰려들고. 그때 주막을 물려줬던 할아버지가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호랍이처럼 외로운 사람이 다녀가면 며칠 안에 뜻밖의 이익이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과부가 왜 그런지 물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호랍이처럼 외로운 이는 음기를 치른 존재라서 기운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설마, 그 호랍이 손님 덕분에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걸까? 그때부터 과부는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예전에는 간간히 동네에서 나무를 하러 가던 머슴들이 손님으로 왔었는데 요즘에는 한양에서 여행을 온 손님들도 적지 않았지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호랍이 손님이 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여기 국밥하고 막걸리 주시오. 과부는 갑자기 긴장이 됐습니다. 요즘에 갑자기 장사가 잘 되는 것이 호랍이 손님 덕분이라면 이 손님은 꽤 신비로운 존재니까요. 저 손님이 겉으로는 저렇게 꾀죄죄하게 보여도 신비한 힘이라도 있는 것일까? 과부는 괜히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리니 국밥에 국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애구머니나. 송구합니다, 손님. 그럴 수도 있지요. 호랍이 손님은 또 조용히 국밥과 막걸리를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과부는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 몰래 손님을 쳐다봤지요. 오늘따라 지저귀는 새소리가 청량하고 저 멀리 떠 있는 구름과 산도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답니다. 꾀죄죄해 보이는 손님도 어느덧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 못지않게 멋져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점심시간부터 다시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손님들이 과부의 주막을 찾은 것이었지요. 결국 주막에 준비된 재료들이 다 소진될 정도였답니다. 이러다가는 나 혼자 주막 일을 할 수가 없겠구나.
과부는 손이 부족한 나머지 머슴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힘 좋은 머슴 한 명 들이고 요리에 더 신경을 쓰려고 하였지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호라비 손님이 또 나타났습니다. 여기 국밥하고 막걸리 주시오. 요즘에 일손이 부족해서 머슴이 음식을 나르는데 호라비 손님은 과부가 직접 국밥과 막걸리를 대령하였습니다. 손님, 혹시 뭐 하시는 분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과부는 호라비 손님에게 선물이라도 주고 싶은 심정이었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이제는 호라비 손님 덕분에 장사가 잘 된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저는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아내를 잃고 말 동무도 없어서 매일 시를 짓고 울프며 유유자적하며 살고 있지요. 시를 짓는다고 하셨습니까? 그럼 선비님이셨습니까? 그냥 나그네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호라비에게 왜 그리 관심이 있으십니까? 과부는 갑자기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시를 짓는다고 하니 들어보고 싶은 것이었지요. 결례가 되지 않는다면 시 하나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시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자 호라비 손님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듣고 싶으시다면 가볍게 하나 들려드리지요. 호라비 손님은 막걸리 한 잔을 입안에 털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감정을 잡고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그 고운 얼굴. 지금도 살아있을까? 술잔 그림자에는 나 혼자뿐이네. 웃던 그 시절에는 바람도 달빛도 꿈이었건만 잠에서 깬 빈 집에는 잡초만 봄을 맞이하고 있네. 듣고 있던 과부는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신랑이 떠났던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난 것이었지요. 주모도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냈나 봅니다. 과부에게 사정을 들은 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주막이라도 남아서 다행이구려. 저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이렇게 시만 짓고 있지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 시 하나가 저를 이렇게 감동시키지 않았습니까? 보잘것없는 시를 좋아해 주셔서 고맙소. 과부는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렇게 매일 오셔서 시 하나씩 읊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주셔요. 대신에 국밥과 막걸리는 그냥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들으면 펄쩍 뛸 정도로 좋아할 일이었지만 호라비 손님은 그저 흐뭇한 미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주모 덕분에 거저로 국밥과 막걸리를 먹게 생겼구려. 이거 고마워서 절이라도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호라비 손님은 돌아갔고 다시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과부는 손님이 지어준 시 덕분에 힘이 났답니다. 그동안 혼자 외롭게 주막을 운영하면서 고생이 많았지요. 그런 고생을 누구한테 털어놓을 수도 없었는데 마침 시를 들으면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호라비 손님이 왔습니다. 국밥하고 막걸리 주시오. 손님 오셨습니까? 과부는 좋아서 얼른 국밥과 먹걸리를 내왔습니다. 손님, 오늘도 시 하나 읊어주시지요. 저번에 들었던 시가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그게 무슨 말이오? 시를 읊어달라니. 전에 저에게 시를 읊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국밥과 막걸리를 그냥 드리겠다고 약조를 드렸지요. 그런데 손님은 고개를 갸웃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싱겁게 웃는 것이 아니겠어요.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소. 저는 이 주막에 처음 온 것이오. 과부는 멍하였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손님? 전에 이 주막에서 시를 읊어주셨습니다. 과부는 들었던 시를 기억하여 읊어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손님은 고개만 갸웃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를 내가 읊었단 말이오. 짧고 좋은 시구려. 하지만 내 기억에 없소이다. 과부도 이제는 고개를 갸웃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저 손님이 왜 저러는 거지? 나를 지금 놀리는 건가? 아니면 시를 이제 읊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것인가? 그런데 국밥을 모두 먹고 막걸리 한 잔을 걸치던 손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모가 말한 그 시 말이오. 내가 받아서 한번 읊조려도 되겠소. 물론입니다, 손님. 이 국밥과 막걸리는 그냥 드리겠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겠소. 주모도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것인데. 나는 아내를 잃고 말 동무도 없어서 매일 시를 짓고 읊으면서 유유자적하며 살고 있지요. 어디 한번 들어보시지요. 손님은 막걸리 한 잔을 또 입안에 털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잡고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매화 핀 눈 높고 길은 아직 젖어 있지만 나그네 마음은 서리빨보다 더 시리네. 떠나며 속삭이던 그 가벼운 말 한마디. 발끝에 찍힌 옛 자취로 다시 떠오르네. 시를 듣던 과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랑이 떠나기 전에 과부에게 속삭인 일이 있었습니다. 부인을 영원히 사랑할 것이라고. 시를 들었더니 그 옛 자취가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손님은 과부가 눈물을 흘리니 약간 놀란 눈치였습니다. 이 시가 그리 좋았습니까? 과부는 눈물을 닦더니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손님. 전에도 저에게 이렇게 시를 읊어주셨답니다. 정녕 기억을 못 하시는 겁니까? 손님은 갑자기 멍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이 손님에게 무엇인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소. 나는 그저 산을 다니면서 시를 짓는 나그네일 뿐이요. 이 주막은 처음 왔소이다. 그런데 손님은 울적해 보였습니다. 과부는 더는 묻지 않았답니다. 늘 그런 것처럼 손님들은 더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오늘따라 과부는 장사에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호라비 손님이 자꾸 마음에 걸린 것이었지요.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호라비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과부는 긴장한 채 손님에게 다가갔지요. 여기 국밥하고 막걸리 주시오. 손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이오? 저에게 시를 읊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대신에 국밥하고 막걸리를 그냥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손님은 또 멍한 얼굴을 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과부에게는 이상하게 딱해 보였지요. 저는 이 주막에 처음 온 것이오.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소. 과부는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단 말이야. 그때 과부하고 일하기 시작한 머슴 칠석이가 수군거렸습니다. 주모는 왜 그리 심란한 것이오? 그러지 말고 오늘은 국밥 한 그릇 더 뗄 수 없겠습니까? 평소보다 땔감을 많이 가져오지 않았소. 칠석이는 사연을 듣더니 한숨을 쉬는 것이었습니다. 손님이 딱하구먼. 아무래도 어디가 아픈 것 같은데. 칠석이가 봐도 손님이 좀 이상하지? 그런데 시를 저렇게 잘 읊는 것을 보면 만만한 사내는 아닌 것 같고. 차림새가 저래서 그렇지 대화를 해보면 유학을 배운 선비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내가 시를 잘 모르지만 분명히 손님이 시를 읊은 것은 보았소. 그런데 기억을 못한단 말이오. 과부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칠석이는 하던 나무는 접고 과부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손님 앞에 서는 것이었지요. 혹시 결례가 되지 않는다면 뭐 하시는 분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손님이 흐뭇한 미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아내를 잃고 말 동무도 없어서 매일 시를 짓고 읊으면서 유유자적하며 살고 있지요. 과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한 것처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막에 오셨던 일이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손님은 또 고개를 갸웃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주막에 왔단 말이오. 그렇다면 제 얼굴도 기억을 못 하십니까? 저에게 벌써 2편의 시를 읊어주셨습니다. 저는 국밥과 막걸리를 그냥 드리기로 약조를 하였습니다. 여기 칠석이도 들었습니다. 그러자 칠석이가 냉큼 손을 들고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주모 말씀대로 저도 분명히 시를 들었습니다. 손님은 또 멍한 얼굴을 하였습니다. 이상하게 기억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멍한 얼굴을 하는 것 같았지요.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소. 나는 이 주막에 처음 왔다오. 그런데 내가 시를 읊었다니. 그거 참 신기하구려. 대체 이 손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러던 어느 날, 교수로 보이는 한 아리따운 여인이 주막을 찾았습니다. 옆에는 신랑으로 보이는 멀끔한 선비도 있었지요. 여기 국밥 좀 주십시오, 주모. 과부는 너무 아리따운 여인을 보더니 새삼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과부에게도 교수처럼 아리따운 시절이 있었지요. 그렇게 잠시 교수를 동경하던 과부는 잔뜩 긴장했습니다. 바로 호라비 손님이 온 것이었지요. 여기 국밥하고 막걸리 주시오. 과부는 다시 호라비 손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기 처음 오셨지요? 그렇소. 여기 주막은 처음이오. 손님을 보아하니 차림새는 초라한데 범상치가 않습니다.
손님은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소리는 처음 듣는구려. 혹시 실을 짓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손님이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시던 막걸리 잔을 떨어뜨릴 정도였지요. 그것을 어찌 아셨소? 주모에게 신기라도 있는 것이오. 과부는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억을 못하시네. 설마 매일 기억을 잃어버리는 병이라도 있으신 건가? 그런데 아까 왔던 교수가 얼굴이 창백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얼굴이었지요. 어여쁜 얼굴이 그렇게 되니 과부가 괜히 마음이 아픈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손님. 무슨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왜 표정이 그리 안 좋아지셨습니까? 혹시 저 남자를 아십니까? 교수는 호랍이 손님을 가리켰습니다. 어찌 그러십니까? 저 손님을 아십니까? 그런데 교수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몸을 떠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교수와 손님은 무슨 관계일까요? 교수의 이름은 서량. 어릴 적부터 고을에서 아름답다고 하여 동네 총각들이 눈독을 들였답니다. 서량이는 그런 이야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챙기는 효녀였지요. 처녀 시절에도 항상 할아버지와 할머니 건강만을 챙겼습니다. 일찍이 아버지를 병환으로 잃고 어머니는 숲속에서 산적들을 만나면서 목숨을 잃었답니다. 그렇게 부모 없이 자라다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정이 돈독했습니다. 서량이는 아침마다 물을 길러 산으로 갔습니다. 동네 총각들이 돕겠다고 해도 서량이는 늘 공손히 거절하였지요. 한 번은 총각들이 동네에 가까운 곳에서 물을 길러준다고 했지만 한사코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 산샘 물이 아니면 소화가 잘 안 되세요. 가족의 건강은 제가 직접 챙겨드려야지요. 그러니 동네 총각들도 별 도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쁜 서량이에게 혼담을 넣고 싶어도 어찌나 좋은 핑계를 대는지. 물을 기르는 산에 돌탑이 하나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을 생각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건강을 생각하는 기도인데 어찌 남정네와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 총각들이 같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효녀 서량이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그만 발목에 상처가 난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아파라. 이럴 때 동네 총각들이 도와주면 좋겠지만 서량이는 아쉽게도 혼자였지요. 누구를 탓하겠어. 나 혼자 오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으니. 서량이는 혼자 일어서려고 했지만 도저히 힘이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앞에 우거진 나무가 흔들거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서량이는 겁이 나서 옆에 있던 나뭇가지를 들었습니다. 산짐승을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애처로웠지요. 그런데 그 앞에 웬 보자기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보자기를 던지고 간 것이었지요. 이게 뭐지? 서량이가 보자기를 펴보았더니 약초가 있었습니다. 서량이 상처에 바를 약초였지요. 어머나. 누가 이렇게 고마운 일을. 서량이는 다행히 약초를 바르고 상처가 금방 나았답니다. 절뚝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얼마 가지 않아 상처가 금방 아물었지요. 약초를 놓고 간 사람은 당연히 동네 총각이었을까요? 하지만 서량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동네 총각들은 하나같이 서량이 앞에 얼굴을 내밀려고 난리였기 때문이었지요. 이렇게 순수한 사내가 있었나? 과연 누구일까? 서량이는 모처럼 설렜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총각들이 혼담을 넣었지만 대부분 주먹구구식이었지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래도 손녀가 하루빨리 시집을 가길 원했지만 서량이는 그다지 마음이 가지 않았답니다. 대놓고 집으로 쳐들어와 혼인하고 싶다는 남자들은 서량이에게 마음을 주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약초 하나 놓고 간 남자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서량이는 호기심이 생겼다가 나중에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너무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꿈에서는 아주 잘생긴 선비가 나타나 약초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만 생각하던 서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량이는 순수하게도 그 자리에 은방울꽃을 놓았습니다. 은방울꽃은 자고로 틀림없이 행복해진다는 의미가 전해졌지요. 서량이는 예쁜 은방울꽃이 마치 수줍어서 고개를 숙인 것처럼 보였답니다.
자신의 심정을 은방울꽃이 대변하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다음 날에 가보니 그 은방울꽃이 없어졌습니다. 선비님이 가지고 가셨나? 서량이는 기뻐서 참지 못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전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멋진 선비가 나타나길 바라고 있었지요. 서량이는 그때부터 매일 은방울꽃을 놓고 갔습니다. 동네 총각들은 조금씩 질투하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콧대 높던 서량이가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량이는 결국 종이 쪽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약초만 놓고 가시고 얼굴을 비치지 않으시니. 여기는 제가 물을 길러오는 곳인데 언제부턴가 여기 오는 나를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신지 문득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종이 쪽을 남기고 며칠 뒤, 웬 선비 한 명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서량이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낭자가 남긴 글호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니 고개를 들 수가 없구려. 서량이는 선비를 보자마자 반하였습니다. 서량이가 상상한 것처럼 아주 멀끔한 차림의 선비였습니다. 그날부터 서량이는 물을 길러 갈 때마다 선비를 만났습니다. 서량이가 시를 좋아한다고 하자 직접 시집을 들고 왔지요. 서량이가 좋아하는 시라고 하면 무조건 외우기 바빴답니다. 그러다 서량이와 선비는 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렇게 정을 통한 두 사람은 혼인까지 약속하였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서량이를 놓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하실 말씀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서 하세요. 그러자 동네 주막을 운영하는 주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량아, 너 지금 만나는 그 선비 말이야. 우리들이 알아보니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어. 아무리 찾아봐도 서량이가 만나는 그 선비는 없단 말이야. 그러자 동네에서는 그 선비를 도깨비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나쁜 도깨비가 효녀 서량이를 잡아간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당연히 화들짝 놀랄 일이었지요. 서량이가 다시는 산에 물을 길러가지 않게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량이도 겁이 났습니다. 동네에 살고 있던 무당은 곧장 붉은 고추들을 나눠줬습니다. 도깨비가 붉은 고추를 싫어한다는 것이었지요. 서량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곧장 집 주변을 붉은 고추로 둘러쌌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서량이가 다니던 산길에 붉은 고추들을 뿌렸지요.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서량이의 집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선비였습니다. 낭자, 갑자기 왜 나를 멀리 하시는 게요? 내가 겁이라도 나는 것이오. 서량이는 벌벌 떨면서 대문 앞으로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전부 말해줬습니다. 선비님은 도깨비가 아닙니까? 저는 너무 무서워서 선비님을 다시는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만 돌아가셔요. 선비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선비는 사라졌지만 그날 이후로 서량이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곧불에 걸려서 방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푸른 불꽃이 들어와 몸을 따스하게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해가 떨어져서 밤길이 너무 어두우면 푸른 불꽃이 유유히 나타나 길을 밝혀주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서량이도 선비에게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자꾸 이렇게 도와주다니. 그 도깨비는 정말 날 사랑했나 보다. 그리하여 서량이는 물을 길러 갔던 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종이 쪽을 남겼습니다. 저를 도와주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곧 혼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렇게 서량이는 다시 산으로 갔지만 선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서량이는 잠도 오지 않고 괜히 눈물도 났지요. 그렇게 서량이는 혼인을 하고 규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엄연히 양반댁의 안주인이 된 것이었지요. 성대한 혼인식을 마친 서량이는 모처럼 신랑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지저귀는 새소리와 산들바람 소리가 너무나 청량하게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해주는 신랑과 시부모 덕분에 하루하루가 행복했답니다. 그러다 서량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냇가 근처에서 선비를 본 것이었습니다. 서량이는 신랑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선비에게 다가갔습니다. 선비님,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선비가 서량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멍한 얼굴을 하고 있으니 서량이가 깜짝 놀란 것이었지요. 게다가 깊은 슬픔에 빠진 듯한 얼굴. 서량이는 선비가 이렇게 된 것이 자신 때문인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답니다. 서량이는 그날부터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들지 못했습니다. 가끔 눈물까지 흐르니 지켜보는 신랑이 걱정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다 신랑이 두고 볼 수 없었는지 무당을 한 명 소개해 줬습니다. 아주 신기가 있는 무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과부는 손님이 부르는 것도 모르고 사연을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무당이 하는 말이 도깨비는 건망증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저 때문에 건망증이 더 심해져서 도깨비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다고요. 과부는 다시 그 호라비 손님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럼 그 선비가 저렇게 기억을 잃고 호라비가 됐다는 겁니까? 과부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이렇다는 아내는 아마도 서량이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서량이가 과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깨비의 기억을 돌려줄 방법이 있습니다. 과부는 놀라서 얼른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도깨비는 자고로 손뼉을 치는 버릇이 있는데 그 앞에서 손뼉을 치면 기억이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방법을 알았을 때는 선비님이 떠난 뒤였습니다. 그날부터 선비님을 찾았지만 도저히 만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주막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서량이는 과부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주모가 대신 손뼉을 쳐주실 수 없겠습니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보아하니 주모가 인연이 있으신 것 같은데 부디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인간 세상에 돌아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과부는 호라비 손님이 시를 읊을 때마다 손뼉을 쳐주기로 했습니다. 서량이가 말한 대로 조금씩 기억을 찾고 있었습니다. 주모 말대로 내가 전해와서 시를 읊었지요. 이렇게 기억이 오락가락해서야.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구먼. 내가 그런 시를 지었다니. 정말 주모 말대로 짧고도 좋은 내용입니다. 그려. 왜 이렇게 기억이 안 좋아지는지. 그러던 어느 날 호라비 손님이 오늘따라 포근한 미소를 짓고 나타났습니다. 손님 오셨군요. 어서 앉으시죠. 오늘도 국밥과 막걸리 하나 주시오 주모. 과부는 부엌으로 들어가려다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손님이 오늘도 라고 말했으니까요. 손님, 어제 일을 기억하십니까? 그렇소이다 주모. 주모가 시 잘 지었다고 손뼉을 쳐주니 기억이 돌아오는구려. 이게 다 주모 덕분입니다. 과부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손님도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이었지요. 그날부터 손님은 과부에게 읊었던 시를 모두 기억했습니다. 과부는 눈물을 흘리고 위로를 받았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동네에서 과부와 호라비 손님이 정을 통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평소에 과부에게 신경도 쓰지 않던 사람들이 소문이 퍼지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문을 좋아하는 동네 사람들이 호라비를 조사하기 시작했지요. 이보시오, 주모. 그 이야기 들었는가? 무슨 이야기 말입니까? 주모가 만난다는 그 호랍이 말이오. 나도 좀 찾아봤는데 그 사내의 정체를 도저히 모르겠소. 머슴살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몰락한 양반댁 사람도 아니고 행실을 보면 글 꽤나 읽는 사람 같은데 그 바닥에서 아무리 뒤져봐도 이름조차 모르겠다 이 말이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그날부터 호라비 손님은 도깨비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과부가 장사가 잘 되니 눈독 들이던 남자들까지 그 소문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문은 서량이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서량이는 모든 일을 제치고 과부에게 찾아왔습니다. 부디 주모는 그 도깨비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도깨비라는 말에 무서워서 그만. 동네 사람들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후에 도깨비불이 저를 보호해주니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주모도 그 도깨비를 연모하시지요? 과부는 얼굴이 다 빨개졌지요. 동네 사람들 말대로 하면 분명히 주모도 후회할 것입니다. 부디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날 밤에 과부는 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머슴 칠석이도 잠이 오지 않았지요. 이보시오 주모. 그 호라비가 그렇게 신경이 쓰이시오. 주모는 대답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주모는 눈치를 챘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동안 주모를 연모하고 있었어. 그동안 말도 못하고 계속 주저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호라비가 주모의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아 속상했어. 나도 좀 봐주시면 안 되겠소. 하지만 주모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칠석이를 봐주기에는 여유가 너무 없었지요. 그저 눈물만 주르륵 흐르니 머슴 칠석이도 괜한 말을 한 것 같아 마음이 또 아팠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량이가 주막에 왔습니다. 그렇게 도깨비를 버리지 말라고 사정을 하던 서량이 오늘은 할머니를 모시고 온 것이었습니다. 저의 할머니입니다, 주모. 할머니,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주모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주모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떨어뜨렸습니다. 서량이의 할머니는 바로 과부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을 잡아먹었다면서 딸아이를 데려갔던 바로 그 시어머니. 서슬퍼렇게 과부를 몰아붙였던 그 시어머니였지요. 과부는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고 시어머니 역시 충격을 받아 쓰러지려고 하였지요. 그렇다면 서량이는 바로 시어머니가 강제로 데려갔던 과부의 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과부가 산적들에게 목숨을 잃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정을 알게 된 서량이는 눈물을 흘리며 과부의 품에 안겼습니다. 모녀의 기적적인 상봉이 모두 그 호라비 손님 덕분이었지요. 어머니, 이제 그 도깨비는 어쩌실 생각이십니까? 너와 나의 만남을 이어준 사람인데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느냐. 나 역시 그 사람을 연모하게 되었단다. 이것이 무슨 얄궂은 운명인지. 그리하여 과부는 도깨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늘 호라비의 모습이지만 이제는 보기만 해도 미소가 나올 정도로 훈훈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호라비가 멀끔한 선비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손님, 모든 기억이 돌아오셨군요. 그렇소이다 주모. 이게 다 주모 덕분이요. 서량 아씨를 흠모하다 그만 그런 벌을 받게 되었구려. 그때는 너무 슬픈 나머지 손뼉을 치는 것도 싫었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서량 아씨를 사랑했던 기억까지 모두 잃고 싶었어. 그러다 세월이 흘러 이렇게 호라비가 되었구려. 정말 미안하오 주모. 손님 덕분에 잃어버린 제 딸을 찾았습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해야죠. 과부는 손님의 기품에 잠시 연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도깨비의 세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주모의 박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오. 나는 사랑이 두려워서 기억을 잃었지만 주모는 그러지 마시오. 지금 기억을 되찾아보니 너무나 애틋하지만 나에게 아주 소중한 추억이구려. 주모의 은혜는 잊지 않겠소. 그렇게 손님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머슴 칠석이가 그동안 얼마나 애태우며 사랑했는지 깨닫게 되었지요. 그렇게 칠석이와 혼인한 과부는 도깨비 덕분에 여전히 장사가 잘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갑부가 된 과부는 딸 서량이와 가족이 되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지금까지 백세아담 11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데 우리 과부가 할 말이 있다고 하네요. 도깨비의 아련한 사랑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애정이 담긴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백세아담 많이 사랑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건망증 심한 우리 도깨비들 정신 차리라고 박수도 한번 보내주세요.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주세요.